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분야별 환경 정책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대기, 수질, 폐기물, 유해물질, 그리고 생태계 관리. 자, 오늘은 그걸 종합하는 이제 국토환경 관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환경 관리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자,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국토환경 관리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초 개념으로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자, 이 개념을 토대로 한국이 지금까지 이뤘던 경제성장 외에 자연환경 보존에서의 성과 그리고 현황들이 어떤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수한 성과인지 한번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는 작업까지 오늘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생태 발자국은 정말 발자국이에요. 그죠? 근데 어떤 발자국이냐? 바로 생태적인. 그죠? 발자국으로 우리가 이제 발 모양으로 크게 지나갈 때마다 발자국이 크게 남는데, 발자국은 우리 보통 뭐 신장, 키하고 비례하죠. 내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발자국이 얼마나 깊게 눌리느냐에 따라서 본문의 체중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발자국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볼 발자국은 생태적인 발자국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상징하느냐? 바로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 소비하는 자원이 늘 토지량으로 환산한 것. 하루하루 삼시세끼 밥을 먹기 위한 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먹거리도 있고요. 또 물도 마셔야겠죠. 물이 없으면 또 못 사니까 물도 마셔야 되고, 자, 숨쉬기 위해서는 산소도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 교재를 확인하기 위한 종이도 필요하겠죠. 자, 우리 인간이 필요할 때 이렇게 너무 많은 자원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다 단위가 틀려요. 밥, 물, 공기, 그다음 목재. 자, 이런 단위들 전부 다 토지로 환산한 겁니다. 그렇죠? 이걸 전부 다 토지로 환산하는 작업을 했던 게 바로 생태 발자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는 것처럼 한 명의 사람이 지구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농경지, 우리 먹거리를 제공해야겠죠. 종이도 공급해야겠죠. 나무도 심어야겠죠. 산림도 필요하고요. 그다음 물고기도 잡아야 될 거고요. 그다음 도시 공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에너지 자원 소비 때문에 탄소가 또 발생하죠. 자, 이런 걸 전부 다 토지의 양으로 환산해서 나타낸 발바닥 모양이 바로 발바닥의 크기가 생태 발자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로 환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생태 발자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안한 사람은 캐나다의 경제학자가 1996년에 제안을 했고요. 2014년에 유럽에서는 이걸 제도화시켜서 각 나라별 국토환경 관리의 기준이 되는 대표적인 지표로 생태 발자국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생태 발자국 관련해서는 기사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종종 많이 나옵니다. 1년에 여러 차례 나오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수도 있을 텐데요. 자, 옆에 있는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 자, 인류가 지금 70억 인류가 살아가고 있다. 자, 70억 인류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량을 다 계산했더니, 자, 토지의 면적량으로 땅으로 다 계산이 가능하죠. 이걸 전부 다 합해 봤더니 그 면적이 바로 지구 면적의 1.6배 정도가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는 것처럼 충격적인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구에서 살기 위해서 지구가 1.6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땅이 아니라 바로 땅 속에 있는 화석 연료들을 캐내면서 버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그걸 토지량으로 환산하면 1.6배. 우리 과소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받는 매달 월급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만큼만으로 생존해야 되는데 한 달에 160만 원을 쓴다. 라고 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결국엔 파산되고 그리고 감옥에 갈 수 있겠죠. 빚을 못 갚으면. 자, 지금 70억 인류의 소비 행태가 바로 이렇게 파산, 과소비의 붕괴 직전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년 중에 인류가 소비하는 것들이 딱 지구 토지 면적만큼 되는 날,
이제 생태 과용의 날, 이제 오버슛 데이라고 잡는데요. 점점 빨라지고 있죠. 자, 2000년에는 10월이었어요. 이게. 자, 10월이 되면은 우리 다 썼고요. 나머지 11월, 12월 2달 동안은 이제 잉여로 또 소비하는 경우였는데요. 2016년이 되니까 이게 8월로 당겨집니다. 자, 1년 12달 중에서 1월부터 8월이면 우리 벌써 다 써버려요. 지구 면적을 다 써버렸고요. 나머지 4달 동안이 이제 과잉 소비하는 상황이다 라고 알려질 정도입니다. 자, 1970년까지만 해도 지구 전체의 토지 면적을 초과하지 않았어요. 자, 근데 생태 용량은 뭐 지구 면적은 정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생태 발자국이 70년을 초과하기 시작해서 점점 더 과소비가 심해지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지구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과소비하고 있는 게 얼마나 쓰고 있느냐, 어떤 부분이냐? 자, 보면 목초지는 요만큼, 도시 시가지는 오히려 많지 않아요. 도시 면적은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고층으로 사니까 이 정도 아주 굉장히 얇아요. 살림도 많이 필요하고요. 농경지, 우리가 먹기 위한 먹거리도 이만큼이 필요하고요. 어장, 그 다음에 탄소량, 특히나 탄소량이 2000년 이후부터 이제 급격히 증가해서 우리 탄소 발자국의 가장 큰 부분이 바로 탄소 증가분이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자, 이런 탄소 발자국의 개념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주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는 70억 인류가 전체 그냥 자기 소비를 유지하는 경우인데요. 70억 인류도 미국 사람이 있고요. 소비를 많이 하죠. 한국 사람이 있고요. 꽤 하죠. 중국 사람이 있고요. 많이 하는 편이고요. 아프리카는 저소비 국가죠. 저개발 국가죠. 나라별 이렇게 소비 수준의 정도가 틀려요. 자, 이걸 고려해서 여기 있는 기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마치 이 나라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토지가 얼마나 필요할까라고 생태 발자국을 다시 계산해 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방글라데시. 가장 열악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70억 인류가 방글라데시처럼 살면은 토지는 요만큼이면 돼요.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이 정도만 있어도 다 살 수 있어요. 70억이. 인도 꽤 급성장하고 있는 개발도상국 중에 하나죠. 전 세계 70억 인류가 인도처럼 산다면 땅이 아프리카까지 더 필요해요. 자, 우간다처럼 산다면 거기에 러시아까지 필요하고요. 중국처럼 산다면, 자, 중국은 지금 세계 2번째 강대국이 되고 있죠. 1인당 소득은 낮긴 하지만 인류가 10억이다 보니까 인구가 미국에 필적할 정도의 자원과 경제력을 지니고 있죠. 70억 인류가 중국처럼 산다면 지구가 이제 부족하기 시작해요. 1.1배. 코스타리카처럼 살면 1.4배가 필요하고요. 네팔처럼 살면 1.9배. 프랑스처럼 살면 2.5배. 미국처럼 살면 지구가 4개가 필요합니다. 더 심한 아랍에미레이트, 산유국,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돈을 이제 펑펑 쓰는 이제 산유국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가 필요해요. 나라별 소비 수준의 차이가 많이 심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이나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살면은 지구는 감당을 못한다라는 경각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각 나라별 소비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자기의 영토 면적도 또 틀리죠. 자, 여기는 채권국과 채무국으로 바꿔봤는데요. 자, 보면 초록색은 채권국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자기 땅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 1960년까지 굉장히 가난한 저개발 국가였죠. 자, 한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거 얼마 안 됐어요. 그냥 한반도 남한 면적에서 공급되는 것만으로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채권국이었어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땅이 넓지만 너무나 많은 걸 소비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돼요. 다른 데서 가져와야 돼요. 채무국이었죠. 1960년대 전 세계는 보면 대부분이 다들 자기 땅에서 대부분 공급이 가능했어요. 몇몇 국가들 빼놓고. 자, 그런데 2012년이 되니까 한국, 일본, 중국 전부 다 채무국으로 바뀌었죠. 채권국은 아프리카, 호주,
뭐 캐나다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채무국으로 전락하는 게 지금의 추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라별 채무국으로 얼마나 바뀌어 나가는지, 자, 생태 발자국 그리고 흐름들을 쭉 보여주고 있죠. 자, 붉은색이 바로 생태 발자국이고요. 파란색은 1인당 GDP예요. 경제 성장과 자원 소비의 관계를 보기 위한 그림인데요. 한국은 경제 성장을 하면서 IMF 때 잠깐 침체됐던 거 외에도 경제 성장을 하는 만큼 자원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나가고 있죠. 자, 한국 그렇고요. 중국도 경제 성장하면서 자원을 소비하고 있고요. 반면에 선진국들은 경제 성장은 하는데 자원 소비는 줄어들거나 정체되어 있거나, 일본도 경제 성장, 자원 소비는 정체되어 있는 편이고요. 네덜란드도 경제 성장 대비 자원 소비는 정체되어 있고요. 심지어 미국조차도 경제 성장 대비 자원 소비는 정체되는 편입니다. 이렇게.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 중국은 경제 성장만큼이나 자원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가 이런 지표들을 통해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생태 발자국 관련된 지표들을 정리한 곳이 바로 세계 야생기금이라는 WWF에서 발행한 보고서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한국 편을, 한국인들의 생태 발자국을 하나의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인들은 평균적으로,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한 명이겠죠? 한국인은 평균적으로 5.7헥타르의 토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1인당 생태 발자국 지수는 전 세계에서 적지 않은 편이에요. 20번째로 많아요. 높은 편이고요. 한국인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아난다면 지구는 3.3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앞에 미국인처럼 전 세계가 살면 4개가 필요했고, 아랍에미레이트처럼 살려면 5개가 필요했죠. 한국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도 꽤 많은 자원을 소비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의 국토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이제 전체 자원 소비를 총괄하는 지표로 생태 발자국을 봤다면 이제 구체적인 토지 현황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이 자료를 보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한반도, 북한은 빼고 남한의 토지 이용 패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도시지역은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도시지역이 점점 늘어났어요. 시가화된 지역. 여기는 행정구역상의 도시뿐만 아니라 실제로 시가화된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 포장이 되고 한 지역이고요. 1980년 2%, 전체 국토 면적 100% 중에 2%만이 도시화된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4%로 늘어났죠. 2배 정도 늘어났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것처럼 곳곳에 이제 콘크리트, 아스팔트 공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토지 피복에 따른 분류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농업지역이고요. 자, 농업지역은 좀 줄어들었죠, 역시나. 도시로 바뀌면서 농촌 지역이 줄어들었고요. 산림 면적도 조금 줄어든 편입니다. 초지, 습지, 나지, 수역 등등도 전체에서 약간씩 좀 줄어들기는 편입니다. 도시가 2배 정도 늘어나고 나머지는 약간 줄어들었다. 또 크게 보면은 토지 피복, 겉모습, 표면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어 보이죠. 도시가 약간 늘어나고 약간씩 줄어드는 것 정도만이 보일 뿐입니다. 자, 이런 토지의 피복이 얼마나 환경적으로 바람직한지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있는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림 녹지 관리에서 봤던 녹지 자연도 그리고 생태 등급이 있었죠. 자, 여기는 이제 국토 환경성
등급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국토 환경성은 등급이 1에서부터 5등급 정도로 나뉘게 되고 1등급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자연 녹지가 잘 보존된 강원도, 그다음 경상북도, 태백산맥, 백두대간 등이 가장 높은 등급이고요. 그리고 도시화된 곳, 시가지, 서울,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뭐 이런 곳들은 이제 붉은색으로 도시화됐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1등급이 한반도 면적의 남한 국토 안에서 대략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자, 2등급이 25%, 도시화된 지역은 한 9%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도시 안에서 자, 공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도시의 공원 면적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1인당 도시 공원 면적을 보면 자, 2000년 그리고 2012년 사이에 전체 면적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214제곱킬로미터의 면적에서 412제곱킬로미터로 2배 가까이 늘었죠. 자, 여러분 느낄 거예요. 주변에 공원들 많아졌죠. 옛날에는 그냥 버려진 나대지였던 곳들이 지금은 시나 구청에서 잘 가꿔가지고 나무도 심고 화단도 만들고 뭐 벤치도 만들어지고 어르신들 쉬고 아이들 놀 수 있는 도시공원으로 많이 바뀌었죠. 자, 전체 면적도 한 2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1인당 면적으로 보게 되면 2배가 채 안 되죠. 사람도 같이 늘었기 때문에 2배 채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1인당 면적으로 보더라도 도시공원 면적은 한 78%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입니다. 자, 도시공원을 지역마다 얼마만큼 보유하고 있는지 보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보면 서울이 전체 도시공원의 개수는 2,000개 정도 되고요. 대구는 700개 정도 됩니다. 우리 인구 면적이 거의 한 4배 정도 차이가 나죠. 250만, 여기는 한 900만 정도 되니까 거의 한 인구 비례 정도 개수가 되는 것 같아요. 3배 정도 되겠네요. 부산하고 대구도 인구 거의 비슷한데 여기 300만이니까 조금 더 넓죠. 자, 도시공원 개수도 그렇고요. 1인당 공원 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서울은 3배지만 1인당 면적으로는 한 2배 정도 되네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인당으로 하니까 나눠서 2배 정도 되고요. 부산하고 대구는 비슷한 정도입니다. 자, 경기도는 압도적으로 많죠. 그렇죠? 인구가 1,400만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원의 개수는 많은데 1인당으로 나누게 되면 확 줄어들게 되죠. 서울시나 비슷한 수준으로 경기도는 그렇죠? 인구가 많고 면적도 넓다 보니까 전체 도시공원의 개수는 5,000개로 압도적으로 많죠. 서울보다 2배에 많을 정도로 많지만 1인당으로 하게 되면 서울과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역별 도시공원의 숫자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도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리 로드킬과 생태통로 할 때도 살펴봤었죠. 한국의 도로 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만들던 때를 시작으로 해서 그게 다였는데 지금은 대폭 늘어났죠. 자, 1970년 4만이었던 도로 길이가 지금은 10만으로 1.5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연장이 늘어났고요. 자, 시도별로, 자, 지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유형별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좀 살펴보면 자, 고속도로 자체는 많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자, 고속도로 면적은 1970년부터 2013년까지 물론 늘어나긴 했습니다. 꽤 많이 늘어났죠. 하지만 압도적으로 늘어난 거 보게 되면 고속도로, 그 다음에 일반 국도도 이만큼 늘어났죠. 가장 많아진 거는 시군구 도로가 확 늘어났죠. 90년부터 2000년, 2010년까지. 그렇죠?
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시골에 가면은 봉화, 청송 이런 데 있는 옛날에는 비포장도로에 덜컹덜컹 걸리면서 들어갔던 그곳들이 지금 다 포장됐어요. 시군구 도로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도로도 다 늘어났지만 비약적으로 증가한 건 시군구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연기 날리던 도로들이 지금은 다 포장도로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한국의 도로를 다른 나라와 좀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영국, 일본, 프랑스, 미국 이제 OECD 주요 국가들의 전체 도로 면적과 비교해 보면 물론 미국보다는 짧은 편이죠. 자, 미국은 75,000인데 한국은 3,000 정도 됩니다. 영국하고 비슷한 정도 수준 되네요. 국토 면적도 뭐 영국하고 모양도 그렇고 비슷하고 OECD 평균보다는 약간 작은 편. 워낙 땅이 넓은 나라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은 OECD 평균보다는 도로 길이 연장은 고속도로의 연장은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쭉 보면 밀도로 보게 되면 전체 길이로만 보니까 이거는 나라의 크기, 사이즈를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나라의 크기 따라 달라지니까 각 나라별 도로가 얼마나 많은지는 바로 이 밀도, 단위 면적당 만 제곱킬로미터 안에 고속도로가 얼마나 있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앞에 제일 높았던 미국은 확 줄어들어요. 땅이 넓기 때문에. 100이 채 안 됩니다. 반면에 한국은 고속도로의 밀도는 400에 가까울 정도죠.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자, OECD 평균이 미국보다 낮아요. 전 세계 선진국 기준인 OECD 국가는 미국보다 약간 낮은 편인데요. 한국은 OECD 평균보다 2배, 3배, 4배 정도 높을 정도로 굉장히 도로가 밀집되어 있는, 고속도로가 밀집된 곳이 바로 한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심지어 OECD 국가 안에서 한국보다 고속도로가 더 많은 나라는 딱 4개밖에 없어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슬로베니아를 제외하고는 독일, 일본 전부 다 한국보다 고속도로가 적은 나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한국은 고속도로가 굉장히 촘촘하게 만들어진 과밀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많으니까 터널이나 다리도 많아야겠죠. 자, 보면 터널 개수, 그다음 터널의 길이 두 개를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95년부터 2012년까지 터널과 터널의 개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이도 늘어나고 있고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터널 굉장히 많죠. 미국은 터널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미국은 고속도로가 다 그냥 지상에 있어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리도 뭐 산과 산 사이 지나가는데도 고속도로 그냥 터널 뚫고 바로 다리로 만들죠. 강을 건널 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게 이게 불편하고 소모적이라고 그냥 교량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도로 교량도 70년대부터 2012년까지 개수나 그다음 길이나 전부 다 한국은 비약적으로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나마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철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동차는 로드킬이 많은 편인데요. 워낙 차가 많이 다니니까 철도는 그래도 좀 적은 편이죠. 그리고 한 번에 차량, 기차, 열차 안에서 대규모 수송도 가능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고 로드킬도 적은 편이고 더 바람직한 교통수단인 철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런데 앞에 도로는 전부 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었죠. 반면에 철도는 80년부터 2000년까지가 별로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한국의 철도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2004년 이후부터 갑자기 이제 한 단계 점핑을 하죠. 바로 KTX 개통이 됐죠. 서울에서 대구, 부산을 지나가는 KTX가 개통이 됐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또 전라선 KTX가 개통이 되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그 이유로는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한국의 철도망입니다. 자, 앞에서 주로 이제 도로를 봤다면 산림 면적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산림 면적은
계속 좀 줄어들었습니다. 자, 앞에 1970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은 도시화된 피복 면적이 늘어나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줄어들었죠. 산림도 계속 줄어들었어요. 자, 순 감소 면적을 보고 있는데요. 자, 산림의 순 감소 면적 매년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순 감소 면적이에요. 매년 이만큼씩 계속 한국은 산림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줄어든 산림이 어디에 쓰였느냐? 택지 개발에 쓰인다. 대지로 전용이 됐다. 이 정도가 되고 있고요. 도로로 전용이 됐다. 도로에 전용된 경우도 이렇게 산림을 파괴하고 택지 개발이나 도로 등에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국의 산림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것도 전체 국토 면적 대비 산림 면적의 비율을 보면 자, OECD 평균은 이 정도 됩니다. 대략 한 30% 정도 되겠네요. 한 30% 정도가 OECD 평균이고요. 자, 이런 나라들은 평균보다 낮죠. 네덜란드, 덴마크 이런 데는 전부 다 풀이 많아요. 산림보다는. 자연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자, 반면에 자, 한국은 산림 면적 비중이 70%. 대단히 높죠. 한국보다 높은 나라는 OECD의 세 군데. 일본, 스웨덴, 핀란드. 자, 일본이 여러분들 도쿄만 가보면 평평한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보다 산림 비율이 더 높습니다. 일본도 거의 산악국가. OECD에서는 일본,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국가와 일본을 제외하고는 바로 한국이 산림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로 분류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우리는 한국의 산림은 국토 개발과 더불어서 점점점 줄어들었어요. 면적 자체는 줄어들었습니다. 면적 자체는 도시를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깎아내느라고 계속 줄어들었어요. 총 면적이. 자, 그런데 한국은 또 나무 심기 사업을 잘해서 유엔에서 우수 사례라고 봤죠. 인목 축적량이고요. 이거는 나무의 부피예요. 산림 면적은 면적이라는 헥타르 단위라면 인목 축적량은 부피예요. 1000세제곱미터를 나타내게 되고요. 나무의 인목 축적량을 보면은 이렇게 증가해요. 70년대까지 별로 안 증가하다가 나무 심기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거두면서 비약적으로 증가하죠. 한국의 녹화의 성공 지표 중에 하나가 이 인목 축적량입니다. 전체 면적은 줄어들었지만 나무의 양 자체는 늘어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헥타르당 인목 축적량, 산림이 얼마나 빽빽한가를 보게 되면 한국은 OECD 평균보다 훨씬 적죠. OECD 회원국 기준으로 했을 때 단위 면적당 인목 축적량으로는 낮은 편에 포함이 됩니다. 뉴질랜드, 그 산악국가, 자연이 우수한 국가, 그다음 독일, 룩셈부르크 이런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산림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입니다. 많이 개선되긴 했지만 OECD 기준으로는 낮은 국가들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산림을 넘어서 자연보호지역, 야생동물들이 많아서 보존해야 되는 지역들의 지표를 보는데요. 이제 야생동물 보호지역은 70년대 이후에 등장을 했으니까 2005년과 12년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비교적 최근 자료이지만 자, 그것도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줄어들었죠. 도서지역은 좀 늘어났네요. 경관보호구역이나 습지구역은 늘어났지만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줄어드는 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전체 면적도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보호지역, 한국의 국립공원 그리고 해양공원 등이 있죠. 육지보호구역, 그다음에 해양보호구역 두 가지가 있는데요. 보면 6%, 4% 정도 됩니다. 자, 반면에 일본은 16%, 6%, 영국 26%, 6%, 프랑스 17, 21, 미국 12, 29, OECD 평균으로는 11대 11. 자, 그럼 대략적으로 봐도 한국의 자연환경 보전 잘해온 것 같지만 역시나 OECD 평균과 비교해도 그렇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렇고 역시나 낮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람사르 습지 보존 지역이 프랑스는 3만 3천 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미국도 16만이고요. 영국 12만, 일본이 1000인데요. 한국은 람사르 습지 보존 면적이 177, 여수 순천만 이 정도가 다입니다. 그렇죠?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 한국의 자연보호 수준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국토환경관리, 전 세계에서 사람들의 자원 소비가 얼마만큼의 땅으로 환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이제 생태 발자국이었죠. 자, 이 개념을 통해서 전 세계와 한국이 얼마만큼 자원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한국이 경제성장과 더불어서 국토환경 관리는 꽤 성과를 거뒀죠. 나무 심기 사업부터 산림 녹화나 우수 사례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OECD 지표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아직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국토환경 관리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개괄적인 생태 발자국, 그 다음에 지표들을 종종 봤다면 구체적인 현재 한국의 국토 토지 이용 관리의 문제점 및 대안,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진행했던 국토 관리 개념들의 한계, 체계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